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국가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김경민 씨의 세상을 바꾼 질문들이란 책인데요. 좀 득템한 기분이에요. 네임밸류라던가 보통 출판사라던가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보통 책을 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점에서 좀 책을 고르는 과정 중에 좀 우연히 눈에 띄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던 사전 지식이 이 저자라던가 기타 이 저자의 백그라운드에 별로 해당되는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을 좀 살펴봤는데 몇 페이지만 읽어봐도 확 잡아 끄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필력도 대단히 우수하고요.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말이기도 한데, 우리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별다른 큰 의문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거나 발전시키지 못하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살아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왔고요. 그것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스스로 인생을 걸고 답을 찾으려 했던 이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해왔죠. 이 책은 바로 그런 좀 특별한 사람들이 던진 질문들을 살펴보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의문을 품게 했고 그들이 찾은 답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이 책은 찬찬히 살펴보고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약간의 좀 틈새 영웅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평소에 얼마나 좀 역사라던가 기본 인문 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좀 대강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어쩐지. 저자 김경민 씨는 이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하시고요. 동대학원에서 좀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국제영국사학회와 영국사학회 등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네임밸류가 상당히 네임드이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퀘스트의 인물과 역사, 여기에 아주 다수의 글을 연재하였고요. 찾아보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도 거기에서 좀 일부분 좀 차용을 하셨더라고요.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문화재 관련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인물,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믹싱해서 저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에 관해 이 책을 쓴다는 거 그다지 새로울 게 없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들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현실과 처지에 맞춰서 상황을 대입해 이 책을 읽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읽어도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인물들에 대한 좀 다른 책들도 이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굳이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저자는 왜 썼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역시 좀 기획 의도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주로 그 사람의 성공과 업적이라는 이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인물의 업적이 왜, 어떤 계기로, 혹은 어떠한 생각의 출발점에서 시작됐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 사람의 전체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좀 간과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책은 그 생각의 단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이 점이 저의 시선을 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살펴볼 인물은 이 벨기에의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인데요. 인체 구조에 관하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죠.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의사들은 인체 해부학 연구를 할 때 실제 해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해부학이면은 그러니까 인체를 해부해서 거기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라던가 지혜를 이제 다음에 또 연결해서 더 발전시키고
그런 학문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는데요. 깜짝 놀랄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1543년경인데요. 이 해는 이 서양 과학사, 아니 세계 과학사에 큰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죠. 뭐 역사 더하기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1543년을 천문학 관련해서 기억을 할 것입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1500년이 넘도록 천문학을 지배해온 천동설을 부정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돈다는, 즉 지동설을 주장한 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출간된 해기 때문이죠. 뭐 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계속 쓸 만큼 이 내용은 인류사에 그리고 이제 과학사에 아주 큰 지향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고요. 물론 이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만 바로 이제 의학의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뭐 물리학이라든가 이 천체, 천문학 이쪽은 좀 멀죠. 물론 이쪽을 연구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으로 많은 제품들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조금 멀게 느껴져요. 당장 손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이라든가 의술, 의학은 다르죠. 아프면 당장 생각나니까요. 그래서 이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의 저서 인체 구조에 관하여 속칭 파브리카라고 불리는데요. 이 16세기의 과학 발전은 이 베살리우스의 파브리카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의 업적은 매우 중요하고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실제 우리 인체의 특징을 정확히 묘사하고 표현했고요. 기존의 학설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대상을 연구하는 방법의 필요성, 즉 실험과 입증, 논증의 필요성을 후대에 각인시킨 과학사의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살리우스는 이 1543년 약관 28세의 젊은 나이에 이 파브리카를 출간하고 큰 명성을 얻어서 좀 유럽의 유명한 의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앞서 얘기한 이 코페르니쿠스가 좀 기존의 발상에 정반대의 의문을 품고 반전의 학설을 펼친 반면에 베살리우스는 너무도 당연하고 원래도 잘 해왔던 연구에 아주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의학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베살리우스가 품은 당연한 의문, 바로 해부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왜 실제 해부를 통해서 연구하지 않는 것일까? 너무나 당연한 이 의문은 당연해서 이상할 정도입니다. 인체 해부학인데 인체를 해부해서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심지어 베살리우스 시대에도 실제 인체 해부는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그건 바로 1400~500년가량 이어온 의학계의 성전과 같은 대의학자 갈레노스 의학의 지배가 의학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갈레노스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출신이고요. 뭐 예전에 서양 철학이나 서양 과학의 본류는 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이 그리스 출신의 갈레노스, 2세기경 로마 시대에 활약했던 의사인데요. 당신은 물론이고 의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에 하나로 히포크라테스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학자였습니다. 이 검투사들의 전담 외과의로 활동을 해서 수많은 외상들을 경험했고요. 후에는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의 주치의로 임명이 되어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약 1500년 가까이 변치 않는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은 이 황제의 주치의여서가 아니라 방대한 양의 의학 저서를 남겼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옛날이죠. 2세기경이면. 뭐 의학과 관련된 뭐 제대로 된 기구나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때인데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치료학, 뭐 기타 의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주 방대한 양의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15세기 가까이 이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얻으면서 16세기에 이 베살리우스가 등장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도전받지 않은 의학의 성경으로 추앙받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갈레노스는 해부학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리고 훌륭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갈레노스의 해부학은 주로 원숭이와 같은 동물 해부에 기초를 두고 있었는데요. 갈레노스가 이 두세 차례 인체를 연구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이제 골격에 관해서만 연구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갈레노스의 이 골격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훌륭한 편이지만 그 외에 이 장기라든가 혈관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동물과 인간이 다른 부분도 많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많은 의사들은 이 갈레노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오랜 기간 쌓아 올려진 학문적 권위를 단순히 따르면서 갈레노스가 잘했겠지. 실제 인체 해부도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의 인체에 관한 묘사를 그냥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려 1400년 넘게 말이죠. 이건 아무래도 좀 시대의 특수성에 기인한 바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는 중세 시대고 교회, 즉 이 종교의 권위가 사람의 인권을 훨씬 상회하는 때였지 않습니까? 교회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육체보다 영혼의 중요성이 더 컸고 의사로서의 갈레노스의 이 목적론적 이 세계관, 중세 기독교 교리에 부합했기 때문에 갈레노스에 대해서 뭔가를 어필한다는 것, 그를 안티한다는 것은 곧 종교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의학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처치라고 해봐야 병세와 통증 완화, 그리고 이제 골절과 탈구 같은 일부 신체의 기능 이상에 대한 주관적 치료, 이런 게 전부였죠. 따라서 이제 몸속을 들여다봐도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장기나 혈관 이상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의사들에게 정교한 해부학은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몸의 구조, 해부학이죠. 그리고 기능 이상, 생리학, 이쪽을 유기적으로 보고 연구하는 의학은 아직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의학 발전의 초석을 닦게 되는 인물, 그리고 갈레노스 해부학의 도전장을 던진 바로 이 인물이 베살리우스였다는 얘기죠. 원래 좀 대대로 좀 의협에 종사하는 가문에서 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미 해부에 관심이 좀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의학 발전에는 좋은데 이 사람 주위에 온갖 동물들이 남아나지를 않았다고 해요.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해부하는 걸 벌써 소년 시절부터 했고요. 이로 인해서 동네에서 아주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기도 했죠. 우리도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대여섯 살 되는 애가 개구리 잡아가지고 해부하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분해하고 이러면은 사이코 좀 이상한 그런 애 같지 않나요? 좀 섬찟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영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세에 당시의 최고 권위의 루뱅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스어와 라틴어, 히브리어 등 각종 언어에도 통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주의 사상에 깊이 심취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의학에도 많이 연관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성취를 발판으로 최고의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의학 수업을 받으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이 해부학은 이 외과의 필수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습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실제 해부, 그러니까 인체 해부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행해진 해부학 실습이 굉장히 웃지 못할 한편의 촌극이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부학 수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걸 연상합니다. 교수가 수술대 위에 있는 이제 해부 대상을 천천히 해부를 하면서 옆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장기고 어떤 기전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게 베이스일 텐데 이 당시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가 직접 해부를 해서 학생들에게 인체 내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고요. 아주 높은 강단에 권위적으로 앉아서 예전 1400년 전에 이 갈레노스의 라틴어판 해부학 책을 읽고 의학의 전문 지식이 없는 이발사 겸 외과의, 당시에는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했습니다.
이 위에서 교수의 책 읽는 속도에 맞춰서 시체를 해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새로운 발견이나 뭐 오류 수정과 같은 연구 자세는 뭐 전혀 없고요. 그냥 1400년 전 갈레노스의 가르침을, 그것도 직접 받은 것도 아니라 책에 몇 줄 써 있는 내용을 답습하는 그런 자리였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참다 못한 이 베살리우스는 이 두 번째 참석한 해부학 수업에서 급기야 이발사의 메스를 뺏어서 직접 해버렸습니다. 이 자신의 뛰어난 해부 실력과 지식을 당대 석학들 앞에서 선보이게 된 일이죠. 참으로 전대미문의 대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밉보였어요. 당연하겠죠. 누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제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의 기회라던가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차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좀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뭐 사형을 당한 시체라던가 그 일반 공동 묘지죠. 여기 처형장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시체를 파헤치는 약간 좀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섬찟한 내용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당시에도 의학의 권위가 좀 셌는데요. 이 위신과 권위를 중시 여겨서 메스를 손에 쥐는 걸 좀 천하다 그렇게 여겼던 당시의 교수나 의대 의사들, 이들과는 베살리우스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업을 그리고 학문을 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아주 젊고 자신감 넘치면서 센세이셔널한 돌풍을 일으켰던 베살리우스. 그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다른 동료 의사들까지 강의실로 몰려와서 그가 직접 근육과 신경, 정맥과 동맥, 거기다 인간의 뇌까지 해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갈레노스의 책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인체 해부를 하면서 수업하는 것, 이전에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베살리우스 이전까지는 수업에서 단지 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도구에 불과했던 인체 해부가 강의의 직접 연구 대상으로 떠오른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 그 좀 장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인체 해부도 이거 다 갖다 버리고요. 자신이 직접 6장의 큰 해부도를 만들어서 출판까지 했습니다. 이 해부도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그는 큰 명성을 얻게 되죠. 점점 더 학문의 성취를 높여가던 베살리우스는 어느 날 좀 큰 의문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 해보니까 인간의 골격과 이 유인원의 골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척추의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혹시 예전에 갈레노스는 인체를 해부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인체를 해부했다면 틀릴 수가 없는 뭐 내용이기 때문이죠. 본 거를 잘못 기재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인간뿐 아니라 이 동물 해부도 자주 했던 이 베살리우스는 이 갈레노스가 지적하지 않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뭐 적극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었어요. 갈레노스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시의 분위기도 좀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점점 더 반복이 되니까 이 갈레노스가 인체를 해부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더 이상 학계라든가 뒤에 공부한 학생들에게 이 오류들을 숨기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 베살리우스의 결심은 의학사를 넘어서 과학사 전체의 진보를 가져온 아주 중대한 한걸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낡은 것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세력, 그리고 새로운 것, 그리고 뛰어난 것, 센세이셔널한 것에 열광하는 젊은 층, 그리고 상대적으로 계층이 낮은 층이 존재합니다. 역사는 항상 이 둘 계층의 싸움과 반목과 그리고 화해의 연속이었죠. 전통과 권위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구악습을 답습하던 옛날의 노 교수들, 이 갈레노스가 틀렸다는 베살리우스의 말은 마치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베살리우스는 결심을 했죠. 예전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학문의 세상을 살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15세기를 이어온 갈레노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계속 연구에 매진한 베살리우스는 이 과학사의 위대한 성과가 될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즉 파브리카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정확한 지식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알리는 내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데생, 그러니까 그림 능력이 부족한 것을 좀 여실히 느끼고요. 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럽에서 가장 큰 명성을 떨치고 있던 이 화가 얀 스테벤 판 칼카르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되죠. 베살리우스는 해부하고 칼카르는 이것을 그림으로 옮기면서 예전 갈레누스의 오류들을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로 약 200개가 넘는 오류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도 아주 확실하고 큰 것만 뺐을 때 이 정도라고 합니다. 짜잘한 것까지 하면은 정말 엄청난 수의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갈레노스 이후로 1400년간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의학 지식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가 설명한 이 잘못된 해부학 설명이 인체가 아닌 원숭이와 개, 양의 이 해부에 관련된 지식으로 얻은 내용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죠. 결국 이런 피나는 노력 끝에 파브리카가 출간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28세였죠. 문득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28세 때 무슨 일을 했던가? 상황 자체가 예전이 더 사람의 수명이 더 짧고 더 어린 시절에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으면 분명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보낸 사람의 차이는 이 정도로 나는구나 하는 약간의 자괴감을 느껴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사실 30대 한 중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았고요. 나름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나름 좀 비집담을 흘렸습니다. 여러 성취를 보였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좌절이 더 많긴 했지만 근데 그 결과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은 분명히 훌륭한 일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이뤄내지 않아도 된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사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편안하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최소한의 좀 플랜을 따라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반드시 이거를 해내지 않으면은 나의 삶의 의미가 없어. 뭐라던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어. 그런 일은 우리네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깎아내고 절차탕마하면서 사는 삶 분명히 가치가 있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밟았죠. 고통을 참아내고 좀 험난한 과정을 거치죠. 근데 꼭 그런 삶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좀 청취자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바라요. 인생을 사는 게 꼭 뭔가를 이뤄내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 그것도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좀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브리카의 출간으로 의학은 결정적인 크나큰 진보를 이루었는데요. 이 베살리우스로 인해서 이 건강과 이 질병의 치료에 관한 이 설명이 인체 내부의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었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이 직접 관찰과 실험이라는 아주 과학사의 중대한 유산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베살리우스가 이 근대 과학 연구의 초석을 닦은 유일한 인물은 아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임에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고대 과학자들의 이 지식에 대한 맹목적 숭배의 시대가 끝나고 기존의 틀을 깬 오직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는 학문의 개척 정신을 일깨웠다는 점, 굳이 과학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근데 이 베살리우스도 연구의 한계는 있었어요. 이 파브리카가 사실 모두 정확한 것도 아니었고요. 특히 혈관계가 더욱 그러했는데 베살리우스는 이 심장과 혈액순환에 관한 이 갈레노스의 잘못된 이론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누군가의 이론 체계를 반복하기 위해서는요, 대체할 수 있는 그만한 새로운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베살리우스는 결국 혈관에 관한 이 작은 오류들만 고쳤을 뿐이고 갈레노스의 이 혈관 이론에 맞설 이 체계적 이론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레노스의 동물 내부의 기초에서 이 혈관 관계를 설명했는데요. 뭐 틀린 내용이 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과 혈액순환 원리의 발견은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영국의 의사 윌리엄 하비의 등장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파브리카가 이처럼 이 고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 베살리우스가 갖춘 강한 문제의식,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학문적 견고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했다고 볼 수 없고요. 당시에 이제 중세 사회를 좀 인문의 사회로 이끈 르네상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 파브리카의 인체 해부도를 그린 화가, 그리고 그 화가를 키워낸 이 르네상스 미술의 그 발달, 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단은 활판 인쇄술이 도움이 많이 됐죠. 파브리카가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고 해도 개인이 필사하거나 뭐 그릴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이 활판 인쇄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학설의 출판과 확산, 정착이 용이해졌다는 점 큰 도움을 받았죠. 다음으로는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한 사회 세속화, 그리고 새로운 사상에 대한 호기심 증폭, 결국 인문주의라고 불리는 이 학문의 발견, 그리고 방법론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 베살리우스의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좀 기인하고 있습니다. 뭐 혼자 만드는 거는 없죠. 결국 이 앞선대 사람들이 하나씩 개선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 베살리우스 때에 이르러 꽃피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꽃길만 걸어온 것 같은데요. 당연히 시련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베살리우스의 파브리카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의학계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받았지만 모든 새로운 학설이 그렇듯 인정받고 정착되기까지는 길든 짧든 혼란의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갈레노스 의학의 오류를 주장한 파브리카, 기존의 갈레노스를 신봉하는 이 옛날 이 기성학자들의 아주 신랄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특히 가장 심했던 것은 이 파리 대학 시절에 베살리우스의 스승이었던 야코부스 실비우스. 그는 매우 독하게 이 제자 베살리우스를 비난했는데요. 게다가 갈레노스가 틀릴 리가 없고 심지어 실제 해부 결과와 이 갈레노스 해부학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고대 이후 인간이 퇴화해서 인체가 변했기 때문이지 갈레노스의 잘못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배우면 진짜 힘들 거예요. 이 긴 시간 이어져 온 권위에 대한 숭배와 복종의 무서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전통과 관습,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이유로 무비판적인 맹신과 오류의 관례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게 되고요. 의지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그리고 다수에 의해서 포갑적으로 뭐 스승을 포함해서요. 이런 비난과 뭐 헐뜯는 내용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중상과 비난이 계속 오게 된 거죠. 결국 이 다수에 대한 이 폭력의 이런 좀 연속성에 베살리우스는 아주 진절머리를 내게 되고요. 자신의 연구 자료들과 기록들을 쌓아서 모조리 불태웠다고 합니다. 다시는 해부학 연구를 하지 않을 것처럼 그간의 연구를 모두 이제 없애버린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주치로 들어가서 예전에 좀 너무 힘들었던 과정을 좀 보상받으려는 듯 다소는 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좀 상당 부분 하게 됩니다. 아마 뭐 굉장한 스트레스를 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고향을 좀 한번 좀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서쪽 연안의 이 작은 섬에서 좀 병에 걸려서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그 섬에 들른 이 베네치아인이 좀 유명한 해부학자가 이 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 끝에 겨우 알아낸 사실이었다고 하네요.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뛰어난 의사, 세상에서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밀려나서 뜻하지 않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갈레노스 의학에 도전했던 이 베살리우스, 그의 역작 파브리카, 이 후일 그 왕실 궁정 의사 생활을 하면서 좀 놀랍도록 빠르게 그 열정과 대담성이 사라진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때까지 그의 업적은 결코 가려질 수 없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갈레노스 의학이 아주 그냥 세상을 망쳤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갈레노스가 비록 많은 오류를 남겼다고 해도 그가 실력이 없다거나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갈레노스가 활동했던 것은 서기 2세기, 그 당시의 인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한의 연구 성과를 남겼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후의 의학 발전은 분명 그에게 큰 빚을 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위대한 의사이자 학자였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다만 비난받아야 할 것은 갈레노스 이후 베살리우스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기존의 학문을 아무런 비판 없이 따르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이 후대의 학자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갈레노스는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결론 내리는 것이 진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그의 전 생애를 걸쳐 설파를 했다는 것이 정설이고요. 갈레노스가 바란 의학의 미래, 자신의 학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 베살리우스의 비판자들이 아니라 바로 베살리우스였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늦게 깨달은 것이죠.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 천문학적인 진리가 저 멀리 무한한 우주를 향한 것이었다면 베살리우스의 진리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몸 안쪽의 또 다른 무한한 세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살리우스의 열정, 즉 모두가 꺼리는 처형장과 공동묘지의 시체를 뒤지고 자신의 연구 자료를 모두 불태울 만큼 컸던 그의 학문적 열정, 이런 불타는 열정을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느껴봐도 괜찮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드네요. 이 열정적인 사람의 일대기를 읽고 나니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까 또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반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3년 전, 5년 전과 똑같은 삶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일을 전혀 개선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없이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 자신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 베살리우스의 일대기, 여러모로 생각의 거리를 던져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은 세상을 바꾼 질문들, 김경민 저자의 이 책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학계의 이 혁명아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과학의 대척점에 있는 인문철학, 그러니까 정치죠, 정치. 여기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인물 로베스피에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유럽사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죠.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는 이 유럽의 근대성을 확립시킨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혁명의 중요성을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목표죠. 이 혁명에 임하는 그의 자세와 이 의문, 그리고 그 해답은 늘 한결같았는데요. 로베스피에르는 항상 이 진정성 있게
혁명의 주체에 대해 생각을 했고 그 주체는 늘 프랑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혁명의 정신을 나라 전체에 정착을 시키고 구체제를 뿌리 뽑아서 혁명을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중과 손을 잡아 그들의 힘으로 이루는 것.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에게 계급적 차별과 이 어리석고 무식한 민중의 배제, 이것은 혁명에 대한 배신이자 이 실패의 지름길인 것이죠.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요. 문득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뭐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왔는데요. 흔히 역사라고 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무슨 왕 때 어떠한 일이 결정됐고 뭐 누가 쳐들어왔고 어떤 제도를 혁파했고 뭐 이런 내용이죠. 어, 뭐 대부분 이제 왕 위주고요. 뭐 왕가에 대한 이야기, 넓게 봐도 뭐 왕권을 둘러싼 뭐 대군들, 종친들과의 뭐 권력 다툼,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인구 구조의 비례를 보면은 99% 이상 일반 백성이잖아요. 왕은 한 줌의 사람이고요. 곧 나라의 주인은 이 국민인데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가혹한 탄압과 이 세뇌의 역사가 바로 이 왕가의 보존을 위해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답은 너무 뻔한데 이 모든 기술과 서술 그리고 이 역사의 이 지나간 과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대부분 왕 위주입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통령 혼자 뭐 이뤄낸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10명 정도 되나? 그 대통령의 그 일로만 쓴다면은 그게 무슨 대한민국의 역사입니까? 말이 안 되죠. 뭐 하여튼 이렇고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뭐 프랑스 대혁명이 우리가 이제 이 단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내용을 뭐 심도 있게 좀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남의 나라 역사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이때의 전후에 전개된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소설화되거나 영화화된 덕분에 당시에 이제 역사적 인물들 중에 좀 임팩트 있는 몇몇은 일반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 만화였죠. 베르사유의 장미.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대중에게 좀 각인이 되었는데요. 혁명의 과정에서 이 처형당했던 루이 16세 그리고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유럽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비로 등극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혁명을 이끈 유명한 사상가이자 정치가들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귀족 신분이면서도 제3 신분의 편에서 초반에 혁명을 전국을 주도했던 웅변가 미라보 백작, 이 암살당해서 사라지게 되는 혁명의 화신 장폴 마라, 대담한 기질을 가지고 혁명을 주도했지만 이 산악파의 공포정치에 반대해서 사형당한 당통, 뭐 이런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인물은 역시 로베스피에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좀 혁명의 주요 인물이지만 알려진 다른 혁명가들에 비해서 그 예전의 존재감이 다소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뭔가 좀 겉으로 보여주는 게 약했어요. 이 미라보처럼 뛰어난 웅변가도 아니었고요. 마라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혁명가의 이미지도 아니었으면서 이 당통처럼 굉장히 무게감 있는 현실적인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아주 뭐 호사가들의 좀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아주 개인적인 사건도 없었고요. 죽음의 순간을 제외하면 인생의 극적인 반전도 없는 아주 평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공포정치의 주범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낸 냉혹한 정치가, 그리고 그 자신 또한 결국 그 단두대의 희생물이 된 실패한 정치가라는 꼬리표만이 기억될 뿐이죠. 결과적으로 혁명이 시작되고 정확히 5년 후 로베스피에르는 처형당해서 혁명의 무대에서 퇴장당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는 사건으로 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가 사라지면서 프랑스 혁명의 궤도는 크게 변경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의 질문이 이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그 이유입니다. 비록 혁명의 과정 중에 상당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이 방법들이 동원되긴 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좀 이 혁명의 방향성이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죠. 혁명에 걸출한 지도자들은 로베스피에르를 마지막으로 모두 사망했고 남은 것은 호시탐탐 이 왕정 부활을 노리는 왕당파 그리고 신흥 세력인 부르주아 기회주의자들 여기에 더해서 대유럽의 혁명 전쟁으로 세력이 커진 이 군부들 뿐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소하고자 1799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 어찌 보면 역사에서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요. 나폴레옹은 이 젊은 시절 초심을 잃고 혁명의 시계를 굉장히 많이 되돌려서 무려 황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그 시기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결착이 난 것이죠. 결국 왕의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좀 사람 좋고 다소 인간적인 평가를 받던 루이 16세보다도 아주 늑대 호랑이 같은 이 나폴레옹이 옴으로써 유럽 전체가 전쟁의 포화 속에 빠져들게 되죠. 후세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의 죽음과 함께 혁명의 기세가 대번에 꺾여버렸다. 그의 죽음이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했을진데 그가 그토록 하찮은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그가 대혁명의 힘이었고 그때 프랑스에서 탄생하고 있던 이 전체 국민의 전진 그 자체가 그에게서 구현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결론지어함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신의 부귀영화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민중을 위한 이 혁명 정신의 실현만이 혁명을 궁극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이 혁명주의자. 반면 이 로베스피에르의 반대파들은 봉기와 학살을 주도하는 이 과격하고 무지한 민중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했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그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민중의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기회를 주장했던 이 로베스피에르를 실각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의 죽음 이후 민중은 더 이상 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보통의 이 선거권으로 대표되는 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 확립에서 증명이 되듯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민중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 그가 우리에게 주는 현재의 의의는 결코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질문은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데요. 혁명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혁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날에 아주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이 정치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 혁명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1789년 5월 황제였던 이 루이 16세가 이 바닥난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참가하지 않던 제3신분인 평민 대표까지 모이는 삼부회를 소집하면서 이 혁명의 불꽃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사람은 좋지만 무능했던 루이 16세 자신의 기득권을 끝끝내 나눠서 갖기를 거부한 이 귀족들과 함께 이 특권의식과 완고한 태도 결국 이 평민 대표들의 강한 개혁 의지를 자극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국가적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엄청났고요. 수도 파리의 빈곤화, 이 삼부회의 평민 신분으로 참석한 이 부르주아나 지식인들 뿐 아니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가난한 민중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파리의 시민들은 직접 무기를 들고 바스티유를 함락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 기존의 미라보 백작이라든가 라파에트 후작과 같은 일부 귀족들이 제3신분의 편에 서면서 혁명은 그 기세를 더욱 타오르게 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혁명의 싹이 튼 이 삼부회에 프랑스 북부
아르투아 지역의 제3신분 대표로 참석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뭐 집안 자체가 이 변호사 집안이었다고 해요. 뭐 귀족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법조계에 종사하는 이 전문직을 가진 뭐 일반 평민집.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아버지도 변호사였죠. 따라서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의 집안 환경은 매우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머니의 죽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방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세가 기울죠. 뭐 전형적인 뭐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보내게 됐고요. 이는 학창 시절에도 큰 영향을 줘서 조용하고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이 학창 시절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 또 추가적인 이유도 있긴 하는데요. 뭐 너무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이전에 또 추가적인 원인이 있겠죠. 혁명 전에 이 구체제 시기에 좀 학교, 한마디로 좀 부유한 부르주아나 귀족의 자제들만이 다니는 명문 학교입니다. 비록 변호사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에 이름 없는 가문, 게다가 그마저도 몰락해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이 장학생이었던 이 로베스피에르. 돈 많고 소위 좀 뭐 귀족 집안의 혈통 좋은 학생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가 어려웠겠죠. 뭐 그때는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도 가히 다르진 않고요. 말 그대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학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먹는 것은 어디 남는 것을 얻어먹으면 되지만 밖에 입고 나갈 바지가 없어서 방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때가 길었던 그에게 세상에 대한 울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 끝에 이 법학을 전공하고 이 변호사가 돼서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좀 평탄하게 살아요. 돈도 좀 벌고 지역은 작으니까 여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귀족은 아니어도 명사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로 큰 일이 없었으면은 순탄하게 인생 마무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가난의 부조리를 몸으로 경험하고 시대를 혁파하는 계몽주의자 루소를 존경한 이 젊은 변호사, 그의 본업에서 그의 진보적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여러 소송에서 이 종교적 권위를 등에 업은 불합리한 사건들에서 연달아 승소하게 됩니다. 일약 유명 인사가 되죠. 이때부터 로베스피에르가 민심을 중시 여기고 여론을 이용해서 승기를 잡는 모습들이 많이 알려지는데요. 권위나 관습에 굴복하지 않고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그의 좀 변호 스타일, 대중을 노린 여러 가지 좀 인쇄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베스피에르의 명성이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의 명성은 뭐 순전히 좀 가난하고 불행한, 즉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에서 비롯된 것, 이런 의미로 뭐 이런 이유로 대중 사이에서는 그의 인기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뭐 다시 말하면은 뭐 기득권층에게는 뭐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주 압력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해 그가 맞는 소송이 10건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재판소에서는 이 로베스피에르를 아예 배제하려고 작전까지 꾸미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혁명투사 로베스피에르를 만드는데 분명히 일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제 급변하게 되는 상황에서 로베스피에르의 각오를 한층 더 강하게 좀 마음먹게 만든 그런 분명한 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바쁘게 전개가 됩니다. 제3신분 대표들의 이 국민의회 선언, 그리고 바스티유의 함락, 인권선언의 공표, 민중들과 이 국민방위대의 진격으로 인한 국왕 일가의 베르사유 탈출, 뭐 이런 식으로 이 1789년의 이 혁명은 숨가쁘게 사건을 이어나가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로베스피에르는 그다지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혁명 전국을 주도한 것은 이 귀족 출신인 미라보와 라파에트였고요. 뭐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기존의 세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태양왕 이 루이 14세로 시작된 이 왕가가 끝나고 이 프랑스의 절대 왕정은 프랑스 정치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지만 따라서 이제 구체제와는 다른 방식의 정치 구조가 필요했고요. 여기서 혁명 세력들이 몇 개의 분파로 갈리게 됩니다. 영국처럼 의회와 왕권이 양립하는 입헌군주제, 좀 온건한 개혁이죠. 그리고 왕정 폐지와 시민들의 보통 선거권 보장이라는 이 강경 개혁안, 그리고 혁명을 이끈 제3신분 세력은 이 각자의 정치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혁명 안에서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성향을 보면은요, 이 미라보와 라파에트는 아무래도 좀 귀족 출신이잖아요. 확실히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이 온건 우파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중들의 권리와는 매우 동떨어진 방향이었습니다. 이 우파에게 이 무지몽매한 민중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확대를 보장받고 기존의 신분 질서가 크게 깨지지 않는 것을 이제 원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개혁의 칼을 빼들기는 했지만 예상외로 격렬해진 이 민중의 개혁 의지가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즉, 왕 다음에는 귀족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솟았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자신에게 허용되는 만큼, 자신들에게 유리한 만큼만 변하기를 바랬습니다. 좀 시대적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방식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지지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초반에 이들이 전국을 주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확실히 달랐는데요. 그는 이 혁명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바스티유로 진격해서 혁명의 불꽃을 터뜨린 민중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새로운 프랑스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이 제헌의회에서 이미 노선이 갈린 이 미라보와 격돌하게 되는데요. 민중의 편에 서 있는 이 급진적 개혁가라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강직하게 옳은 소리를 하고 굽히지 않고 일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로베스피에르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는데요. 결국 미라보도 이런 로베스피에르의 행보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라보는 이때 이미 왕과 왕당파 이들과 내통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위한 보수 노선을 걷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1791년 이 희대의 정치가는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서 혁명의 본격적인 전개도 그리고 정치적 구상도 펼치지 못한 채 주요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새로운 투표를 통해서 입법의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아직 왕은 서류상 존재를 하지만 프랑스는 더 이상 전제군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은 돌이킬 수가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의회의 정치적 파벌의 구성이 약간 좀 갈렸습니다. 이 라파예트가 속한 이 우익이 264명, 로베스피에르가 속해 있는 좌익의 이 자코뱅파 136명, 그리고 중립 세력이 345명, 그리고 이제 각 당파 안에서도 성향에 따라서 파벌이 많이 갈렸는데요. 당 수로 계산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노선을 한 가지 당으로 하면은 벌써 이 혁명파 안에서만 해도 수십 개의 당으로 갈라진 셈이죠. 민주주의 확실히 어렵습니다. 개혁파인 자코뱅 이 안에서도요, 온건파와 이 철저한 개혁을 원하는 민주파로 나뉘었는데요. 로베스피에르는 당연히 철저한 개혁을 원하는 민주파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귀족들이라던가 좀 부르주아 세력에 의해서 좀 차지하게 된 이 우익파가 초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 유럽을 이 전쟁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 전제 왕정을 뒤엎고 이 계급 특권을 철폐하고 이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표방한 이 프랑스 혁명의 이 이념과 움직임, 이 주변 나라들도 다 왕정 국가였으니까 해당 나라의 왕들은 매우 위협적으로 느꼈겠죠. 실제로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과 이 젊은 개혁가들이 프랑스 혁명 소식에 상당히 들떴고요. 새로운 이념과 이 국가에 대한 생각이 전 유럽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뭐 지배자들에게 이런 상황은 나라의 질서를 흔들고 뭐 심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좀 생명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이 인접 국가들은 이 망명한 프랑스 왕족의 왕당파와 협력해서 이 국경지대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프랑스 혁명 정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이센과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오빠인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2세, 사실상의 선전포고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도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만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각 정당들은 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선 로베스피에르는 이 초반에는 이 반혁명을 강요하는 전쟁에 맞서야 함을 피력하면서 이 전쟁 찬성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파리의 애국파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좀 생각해 본 끝에 결국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반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찬성론자들, 즉 우익파와 이 라파에트와 같은 이 군인들, 그리고 몰락한 줄 알았던 이 루이 16세의 이 전쟁 찬성에 숨은 함정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우익파는 이 전쟁의 승리를 낙관을 했는데요. 이 프랑스가 쳐들어가기만 하면 이 적국의 국민들이 전제정에 좀 반대하는 뭐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같은 우익이지만 이제 군부 세력이었던 라파에트는 전쟁을 통해서 이 권력의 중심을 자신에게 이동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군권을 가지게 되니까 총 앞에 누가 뭐 좀 당당하게 나서겠습니까? 위협하면 끝나는 거를. 전쟁이 나면 자신들이 실권을 쥐고 승리하면 독재권을 행사할 생각이었던 거죠. 이 반면 루이 16세는 전쟁을 해서 프랑스가 지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였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외국의 무력 간섭을 통해서 왕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들의 공통 목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듯 보였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들이 뭐 죽든 말든, 그들의 젊은 피가 뿌려지든 말든 간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이런 좀 더러운 정치가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때 로베스피에르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의 운명의 자신을 위해 싸우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군대 그리고 한 명의 장군의 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권력을 잡은 자는 필연적으로 혁명을 실패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더군다나 현 프랑스군의 상태로는 그나마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라파에트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초반에 패배를 거듭했고요. 라파에트가 정권을 잡으려다 실패하자 이 조국을 배신하고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유럽 전쟁이 지속되면서 급하니까 당장 전쟁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능하고 막강한 이 군부의 실력자가 등장을 했고요. 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말대로 국가의 운명이 한 명의 장군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이죠. 뭐 좀 나중 일이긴 하지만요. 이후에도 이제 급변의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왕당파의 8월 봉기, 그리고 이를 제압하면서 결국 실권을 잡게 된 파리 시위회, 즉 파리 코민이죠. 이들의 등장, 그리고 이제 민중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더욱 과격해지는 혁명,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 사정은 이렇고요. 8월의 봉기 이후에도 프랑스의 전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식량 사정도 최악이고요. 굶어주는 사람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정치자들에 의해서 좀 선동된 학살 사건도 일어나고요. 좀 굉장히 좀 혼란의 연속이죠. 겨우 이제 국절 끝에 프랑스군의 승리가 이어지는 좀 전환점이 되고요. 로베스피에르는 이때를 기회로 정권을 잡고 개혁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그는 이제 그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지롱드파와 같은 온건 우파와는 달리 아주 개혁적인 정책들의 연속을 좀 실행을 시키는데요. 뭐 일단 농지법과 징발법을 보면은 이러한 정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민들에게 농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토지 개혁안이었고요. 징발법은 식량 위기와 물가 폭등을 완화하고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물자를 좀 강제 징발하자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 지롱드파는 이 두 가지 법을 제시한 로베스피에르의 산악파를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그 두 파의 혁명 이념의 차이에서 좀 비롯되는 것인데요. 이 지롱드파는 이 부르주아의 경제적 자유와 이 사유권의 보장을 통한 시민적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시민이란 유선자 계급뿐이었고요. 로베스피에르가 보기에 그러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갖고 있는 좀 소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은 애초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소유 재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먹을 것 없이 주어지는 자유는 공허할 뿐,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더 강하게 관철시킬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이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남에게도 엄격했는데 이러한 그의 성격이 그 이후의 공포정치의 분위기를 더 강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낡은 것에 지배당하는 썩어빠진 프랑스를 바꾸고자 하는 로베스피에르의 과격한 개혁 정치, 즉 공포 정치의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뭐 의도가 좋아도 이 공포로 억누르는 정치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억압하는 만큼 그 불만도 커지기 때문에 상대되는 반대파가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94년의 상황을 보면은요. 파리의 단두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목이 잘려나갔고 로베스피에르의 반대파뿐 아니라 같은 파조차도 여차하면 자신들도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혁명의 거두 당통까지 처형이 되면서 결국 로베스피에르의 독주를 막을 사람이 없게 되는데요. 국민공회 의원들의 이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베스피에르와 그 측근들을 체포하자는 결정을 좀 내리게 되는데요. 그가 무서웠기 때문에 먼저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파는 모두 체포된 후에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됩니다. 그가 삼부에 소집되어 정계에 진출한 지 5년 만의 일로 그의 나이 36세 때였죠. 그의 일파들도 모두 다 처형이 되어서 도합 106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것이 로베스피에르를 실각시킨 테르미도르의 반동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정치, 이 너무나 현실적인 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반대파들로부터 이 무모한, 과격한, 이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은 이 로베스피에르. 과연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이상주의자였을까요? 이 확실한 것은 로베스피에르가 만들고자 한 농지법 개혁 같은 이 법안들의 의미를 모르고 그에게 등을 돌린 민중들은 그의 죽음으로 이 빈민의 사회 경제적 독립의 꿈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너무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테르미도르의 반동 사건 이후 그 로베스피에르의 산악파에 대한 탄압과 함께 그동안 숨도 못 쉬고 살았던 이 부유한 부르주아 그리고 왕당파까지 가세를 좀 해서요. 또 백색 테러가 계속되고 결국 프랑스는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이렇게 혁명의 시계가 멈추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로베스피에르에 관해서 이 저명한 프랑스의 역사학자 알베르 소불, 프랑스 역사를 통틀어 청렴결백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베스피에르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이었고요. 다른 정치가들처럼 여성과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그의 강직함이 죽음을 앞당겼다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다.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듯하기도 하네요. 이 역사를 보면은요. 돈으로 사지 못하는 물건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가 회유할 수 없는 인간이 있을 때 곧 죽음의 계략이 시작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에게 이 공포 정치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은 맞는데요. 그는 프랑스 국민 전체의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 명분으로 잠깐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 동의했고 그것이 결국 그의 몰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각함으로써 혁명은 이 명확한 방향성을 잃었고요. 초기 혁명가들이 구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의 쿠데타 한 방으로 프랑스는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무산 시민을 없애 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적은 토지의 생산자를 형성해서 모든 국민의 시민화를 추구한 평등주의, 그리고 보통 선거권으로 대표되는 참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 로베스피에르와 이 자코벤 클럽의 이념은 20세기가 넘어서야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오해와 악평도 프랑스 혁명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고 그에 대한 재평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정과 같이 그가 추구했던 이념이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 복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좀 어떤 재미로 살았을까요? 역사의 흐름은 좀 이처럼 어떤 것에 좀 미쳐버린 어떤 뜻한 바에 열정과 정열을 다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만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근데 문득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즉답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해봐요. 본래 혁명가인 사람은 없고 혁명가는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요.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혁명가가 되었죠.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그는 가시밭길에 뛰어들어서 결국 목숨을 바쳤습니다. 있을 때 그 중요함을 알 수 없는 공기와 같이 우리는 쉽게 얻었기에, 아니 애초에 가지고 태어났기에 이 자유와 이 민주주의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무릇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린 이 선각자들이 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두 사람의 일대기 그리고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요. 군주는 반드시 선하고 도덕적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리고 딸은 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귀가 들리지 않으면 작곡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루드비 반 베토벤, 인간은 정말 신이 창조했던 것인가, 찰스 다윈, 트로이 전쟁은 정말 책 속의 이야기인가, 하인리 슐리만, 왜 불편한 신발을 신고 틀에 박힌 동작으로만 춤을 춰야 할까, 이사도라 덩컨, 공포와 스릴을 일상에서 즐기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에거사 크리스티, 왜 피부색으로 차별당해야 하는가, 프란츠 파농, 사회적 통념은 전부 맞는 것인가, 마거릿 미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에드워드 사이드, 화성에 갈 수 있는 인간은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일론 머스크. 이런 식으로 총 15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야기한 것은 그냥 2명의 뿐이고요. 좀 이런저런 살을 좀 붙이긴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읽어두면은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인생에 어느 정도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한 번쯤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아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